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도 저의 본업인 NICU 얘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미숙아, 이른둥이들이 입원할 때 드리는 설명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들에서는 미숙아, 조사나 이른둥이 아이들을 그냥 통틀어서 미숙아라고 표현을 할 거니까 제가 그렇게 단어 사용할 거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NICU에 미숙아들이 입원하게 되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보통은 출산 직후기 때문에 아빠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듣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분들이 이 타이밍에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분만을 막 끝낸 엄마의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아기의 보호자이기도 해서 양쪽을 다 챙기기가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처음 듣는 낯선 단어들의 설명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또 어려워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명드리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할 수가 없고, 설명을 다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대부분은 다 까먹으세요. 그래서 문제가 아빠 혼자 설명드리러 왔다가 이 설명 내용들을 엄마한테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NICU 상담이라는 게 원하는 때에 마음껏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제 우리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NICU에 입원해가지고 입원 설명을 듣고 왔는데 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신 분, 또는 그 입원 설명을 직접 듣지 못한 아이의 어머니나 다른 가족분들, 그리고 아직 분만 전인데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NICU에 입원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설명을 산부인과에서 들으신 분, 그리고 NICU 의료진분들이 입원 설명을 하는 보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NICU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계기인 만큼 내용이 되게 많지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한번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우리 아기가 NICU에서 몇 주 동안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을 보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모든 아기들이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입원을 할 때 보통 미숙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들을 전반적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 내용들을 담았으니까요, 이거 우리 아기랑 조금 다른데 이 내용은 왜 빠졌지? 하시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다른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대본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 많아요. 평상시 대본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까지 꼭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미숙아 출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출생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특히 우리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이제 막 NICU에 입원한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미숙아들의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숙아들의 생존율을 저희가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출생 체중이 1500g 미만인 초극소 저체중아들의 생존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미숙아 치료를 하는 대학병원들의 네트워크인 한국신생아 네트워크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매년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보고서에서 나온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초극소 저체중아 아이들의 생존율은 2014년도에는 84.9%였는데 2020년도에는 89.3%까지 생존율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미숙아들에 대한 생존율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병원들의 그런 의학적인 기술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신생아를 다루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미숙아의 치료에 대한 방향은 이전에는 무조건 살린다 였다고 하면 이제는 잘 살린다 라는 표현으로 조금 마인드가 바뀌게 됐어요. 미숙아 아이들의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생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미숙아 아이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에 후유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단순히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살려서 나중에 후유증도 많이 남지 않도록 치료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태어나서 시기마다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기마다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신생아를 돌보는 의사들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다 보니까 미숙아 입원 설명이 굉장히 내용이 많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님들이 많이 까먹게 되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입원 설명을 드릴 때 태어나서 이제 초기에 걱정해야 되는 문제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천천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부가적으로 걱정해야 될 문제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 시리즈는 바로 그 순서대로 영상을 구성했어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게 됩니다. 일단 숨을 쉬는 폐의 문제를 걱정하고요. 그리고 심장이 뛰는 순환의 문제를 걱정해요.
그리고 의외로 이 체온, 온도와 습도의 문제도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초기부터 저희가 걱정하는 문제인 호흡기 관련 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는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다가 이제 태어나면 자기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폐로 숨을 쉴 수 있어야 이 세상에서 생존이 가능한데, 미숙 아이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폐의 성숙 문제인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입니다. 조기 진통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미숙아를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산 전에 미리 폐성숙 주사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요. 그렇게 되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폐성숙이 촉진되면서 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예방이 되기도 하지만요, 이 폐성숙 주사를 맞고 너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아기를 출산하거나 아니면 이 주사를 맞더라도 너무 이른 주수에 태어난 아이들은 미처 폐가 다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만삭인 아이들 중에서도 폐가 약간 미성숙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미성숙 폐의 가장 큰 문제는 폐 계면활성제인데요. 이건 제가 지난번 태변 흡인 증후군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이 폐 계면활성제라는 물질이 폐 안쪽을 싹 코팅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잘 분비가 되지 않고 활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기들이 아무리 폐로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쫙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숙한 폐를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바로 이 폐 계면활성제를 투여하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폐 계면활성제를 투여할 정도의 아기들은 약을 투여한 다음에도 저희가 기계로 호흡을 도와주는 기계 환기를 시행하게 돼요. 이 기계 환기는 심한 경우에는 기관삽관을 해서 벤틸레이터를 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코나 입에 마스크를 씌워서 기계로 숨을 불어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호흡기 치료뿐만이 아니라 신생아 소생술, 그러니까 CPR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생아 아이들이 막 태어나서 심정지 상태가 왔을 때 가장 많은 원인이 이 호흡기 문제 때문에 오는 거라서 호흡만 잘 되더라도 소생술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명을 드릴 때는 일단 분만장에서 소생술을 잘 마치고 들어온 거니까 대부분 소생술의 단계는 지나간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넘어가고 나서는 또 어떤 호흡기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미숙아 무호흡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미숙아 무호흡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중추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에서 숨을 쉬라고 명령을 내려야 숨을 이렇게 쉬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 자체가 미숙하기 때문에 잠이 들거나 했을 때 무호흡이 오는 중추성 무호흡증이 있어요. 그리고 아기들이 가래가 많이 끼는데 이 코나 목 쪽에 비인두 쪽 근육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게 끼면은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을 쉴 수 없는 폐쇄성 무호흡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미숙 아이들의 무호흡증은 이 중추성과 폐쇄성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간혹 이 무호흡증이 이런 중추성이나 폐쇄성 말고 폐혈증이나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숙아들을 진료할 때 아이가 무호흡증이 생겼다고 하면 일단 다른 원인이 없는지부터 생각을 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그냥 미숙아 무호흡증이구나 라고 저희가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기가 다른 질환 때문에 무호흡증이 생긴 거라면 그 원인을 제거해 주고요. 가래가 자꾸 껴서 그렇다라고 하면 석션을 자주 해주고, 그리고 호흡 보조를 해주기도 해요. 무호흡이 정말 긴 아이들은 기계 환기를 통해서 호흡을 도와줘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볍게는 아기가 잠잘 때 너무 숨을 안 쉬면 등을 문질러 주면서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도 있는데요. 약물 치료로는 주로 카페인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가 졸릴 때 카페인 먹는 것처럼 아기들에게 카페인을 줘서 뇌를 조금 깨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미숙아 진료를 하면서 호흡기 문제에 있어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바로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라는 병이 생길까봐 그것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미숙아 아이들이 폐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 후에 폐가 발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산소를 과다하게 투여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계 환기를 통해서 압력을 조금 받거나 아니면 폐렴 같은 감염이 발생을 해서 폐 발달 자체가 조금 저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산소를 지속적으로 투여를 해줘야 아이가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라고 하고요. 이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저희가 폐 기저질환을 빨리 치료하게 되고 호흡 보조를 꾸준히 해주게 됩니다. 신생아들이 호흡 곤란이 있을 때 숨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그게 또 성장을 방해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을 잘 하는 게 폐 발달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호흡 보조를 적절히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아기들의 성장을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치료할 때 생존에서 되게 중요한 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건데요. 특히 신생아들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들은 피부가 얇아서 온도와 습도를 잘 잃어버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의 체온을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인큐베이터에서 아기들을 치료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터의 온도로도 부족한 초국소 저체중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비닐로 막 감싸거나 모자를 씌워주거나 이런 식으로 체온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큐베이터 치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체온 조절과 습도 조절이다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이야기들은 바로 이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기본적으로 신생아들을 NICU에선 어떤 치료를 하는구나 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호흡 문제, 폐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문제는 바로 심장의 문제입니다. 물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받고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이 문제예요. 하지만 그런 심장의 기형이 없이 태어난 미숙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폐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찾아오는 게 심장의 문제인데요. 그 이유들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일단 우리 아기가 태아일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온몸에 피를 돌리는 혈액순환의 방법과 태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혈액순환을 시키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자세히 표현한 그림이 이건데 딱 봐도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 그림을 아주 간략하게만 이해를 하자면요, 일단 이미 태어난 아기나 우리 같은 성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소를 공기 중으로 흡수해서 이 폐로 흡수한 다음에 폐에서 혈액들이 쭉 산소를 흡수해서 심장을 통해서 그 피들이 다시 온몸으로 퍼지면서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우리 태아들 같은 경우는 이 순환이 조금 달라요. 태아들 같은 경우는 양수 속에 있으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를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산소를 공급받냐면, 엄마 탯줄을 통해서 아기들이 산소를 공급받은 다음에 그게 심장으로 갔다가 심장에서 폐로 가야 되는데 폐로 안 가고 바로 전신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런 특이한 순환 구조를 도와주는 게 바로 폐동맥과 대동맥을 이어주는 동맥관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심장의 4개의 방 중에 2개, 두 심방의 가운데가 뚫려있는 난원공이라는 이 두 구조가 태아의 이 특별한 순환을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난원공과 동맥관은 태아일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태어나고 나서는 꼭 닫혀서 없어져야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동맥관이 닫히지 않는 동맥관 개존증인데요. 미숙아일수록 이 동맥관 개존증이 잘 생기고, 특히 더 일찍 태어난 주수가 작은 아이들일수록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정상적으로 동맥관이 닫히려면 보통 만삭이 이후에 태어나서 다치는 거니까 미숙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다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치기 위해서는 동맥관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좀 없어지기도 해야 되고요. 동맥관이라는 게 결국 혈관이기 때문에 이 혈관 내막의 구조가 튼튼해야 다칠 때 쫙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조 자체도 미숙하기 때문에 미숙 아이들은 이 동맥관 기존증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력학적 문제, 그러니까 뭐 폐로 가는 동맥의 압력과 대동맥의 압력 비율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호흡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폐 컨디션 자체 때문에도 이 동맥관 개존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맥관 개존증이 있으면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동맥관이라는 아이가 하는 역할이 폐로 가는 혈관인 폐동맥과 온몸으로 가는 혈관인 대동맥을 연결하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혈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통 온몸으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 다리를 통해서 대동맥으로 가는 혈액이 폐동맥으로 좀 셉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전달되어야 할 혈액들이 폐로 새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폐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뇌까지 이런 피가 많이 몰리게 되는 울혈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폐출혈, 아니면 심하면 뇌출혈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온몸으로 가는 혈액은 부족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줄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이나 장에도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서 괴사성 장염 같은 여러 가지 장기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동맥관 개존증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인데요. 치료 방법은 기본적으로 수액 조절을 하고 이뇨제를 쓰면서 혈액량을 최소한으로 조절을 하는 게 기본적인 치료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로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고, 아주 작은 미숙 아이들이나 상태가 위중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빨리 수술을 하게 되고, 어렸을 때 동맥관 개존증이 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 좀 큰 아이나 성인 같은 경우는 시술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미숙 아이들은 혈당 조절이 굉장히 미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이나 고혈당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느라고 좀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 원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숙 아이들은 몸속에 갖고 있는 혈당 자체가 적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질환 때문에 저혈당이나 고혈당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출혈 문제도 또 다른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나 아니면 미숙아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때문에 피가 잘 굳지 않는 출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생아들은 태어나면 비타민 K를 맞기도 하고요. 이런 출혈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혈소판 보충이나 신선 동결 혈장 같은 수혈을 통해 출혈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도 이렇게나 많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았었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우리 아기가 겪었던 문제가 안 나왔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아기들마다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미숙아 아이들이 처음 입원할 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치료하시는구나, 우리 아기에게도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그냥 이해하시면서 처음 입원 설명을 듣고 오셨을 때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출생 초기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미숙아 입원 설명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숙아 이른둥이 아이들이 입원할 때 듣는 설명, 그거를 해설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숙아 아이들이 NICU에 입원하게 되면 보통 입원 설명을 듣는 거는 우리 아빠들인데 아빠들은 막 출산을 한 엄마의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기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고요. 여기서 듣는 설명들은 용어들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되게 많아서 설명을 저희가 길게 해드리고 아버님들이 또 설명을 잘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대부분 많이 까먹으세요. 그래서 이 설명들을 엄마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 미숙아, 이른둥이 아이들의 입원 설명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이 영상은 이제 막 NICU에 우리 아이의 입원 설명을 듣고 오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아기가 NICU에 입원했는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한 우리 아기 엄마나 다른 가족분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NICU에 입원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들으신 분, 그리고 NICU에 일하면서 보호자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들을 제작했으니까요. 지난 시간 영상과 이번 영상까지 잘 보신다면 미숙아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영상은 아기가 출생 직후에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가장 큰 게 폐나 심장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 폐나 심장의 초기 문제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먹는 문제를 또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감염, 폐혈증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치료들이 다 끝났을 때 추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 질환 아니면은 뇌 발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걱정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 먹는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옛날에는 미숙아들이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먹이는 게 치료의 방향이었다면, 요즘은 컨디션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먹이는 게 아이들의 위장관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위장관의 소화 능력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숙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못 삼키기도 하고요. 관을 통해서 줘도 이걸 소화를 잘 못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아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기의 소화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아기들을 먹이게 됩니다. 한 번에 먹이기도 하고요, 긴 시간 동안 나눠서 먹이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먹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아기들마다 다른 내용이니까요. 우리 아기가 입원해 있는 분이라면 의료진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아기가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폐에 문제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신질환이 되게 심한 경우에는 먹는 걸 좀 미루기도 하고요. 아니면 괴사성 장질환이나 태변이 잘 꽉 막아버리는 그런 질환, 아니면은 장에 어떤 기형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장에 나타날 수 있는 컨디션에 따라서도 우리 아기들이 먹는 거를 좀 미룰 수도 있다, 이런 거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희가 이런 문제들만 없다면 최대한 빨리 먹이는 걸 시작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감염 문제가 우리 아기들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신생아, 특히 미숙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면역 기능 자체가 굉장히 미숙한 것도 문제가 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숙아들은 피부가 되게 얇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피부가 감염을 막아주는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피부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면역력이 낮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조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엄마의 양수 안에 감염이 있는 경우 자체가 조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거는
이미 어떤 감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감염이 일어났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숙 아이들은 이런 선천적인 감염 때문에 폐혈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항상 우리 아이들의 감염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혹시나 보이지 않는 감염이 나타났는지 모니터링을 계속해요. 이 감염 문제는 시간이 지체되면 굉장히 아기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하는 노력은 일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기들이 감염이 의심되기만 해도 저희가 항생제를 투여한다는 겁니다. 신생 아이들, 미숙 아이들에게 항생제 투여하는 거 굉장히 불만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특히 미숙아 같은 경우는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생제를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연구를 해서 저희가 안전한 약을 안전한 용량으로만 쓰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 항생제를 안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기가 초기 치료가 잘 돼서 숨도 잘 쉬고 심장도 잘 뛰고 그리고 먹는 것도 잘 먹는다면 이제 슬슬 걱정되는 게 바로 뇌와 발달의 문제입니다. 물론 뇌 이상이 중간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숙 아이들은 여러 가지 건강 상태로 인해서 언제든지 뇌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은 애들은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고, 산소 포화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출혈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동맥관 계존증이 있을 때에도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신의 문제들 때문에 언제든지 뇌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뇌출혈이나 백질연화증 같은 뇌 구조적인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경련을 하는 아기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초기에 발견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냐면 바로 주기적인 뇌 초음파 검사를 하게 돼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숨구멍이라고 부르는 대천문이나 뒤에 소천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초음파를 봐서 아기들의 뇌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혹시나 중간에 이상이 생기진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에 심각한 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MRI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이 MRI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이 되기도 하고, 초음파로는 이상이 있어 보였지만 MRI를 봤을 때는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경련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뇌파 검사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뇌파라는 건 이 머리에 이렇게 전극을 붙여가지고 뇌의 정기적인 활동이 좀 이상이 있지 않은지 보는 검사고, 이걸 통해서 경련의 여부와 어떤 경련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뇌 질환들이 선천적인 기형이 있던 어떤 뇌 질환이 아니라면 전신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기들의 뇌에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검사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아기들의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에 신경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뇌 건강에 관련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 어떤 관리를 하냐면, 미숙 아이들은 퇴원 후에 발달 클리닉을 주로 다니게 되는데요. 초음파나 MRI로 뇌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에도 이런 발달 클리닉을 가기도 하지만, 그런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 재활의학과에서 같이 운영하는 발달 클리닉을 통해서 아기들의 발달 상황을 체크하고 미진한 부분은 도와주게 됩니다. 이거는 주로 재활의학과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간혹 늦은 미숙아, 36주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은 아예 NICU에 입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발달 클리닉 외래를 잡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신생아과 외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봐주시니까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 말고도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요. 일단 아기들이 황달도 생길 수 있고요. 빈혈도 생길 수 있고, 미숙아 망막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고, 청력 이상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신생아 황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면 되고요. 신생아 빈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또 드릴게요. 신생아들의 빈혈은 어떤 출혈성 질환 때문에 조금씩 피가 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숙아 아이들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는데, 이때 저희가 채취하는 혈액의 양이 우리한테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1kg, 2kg도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그 출혈량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잦은 혈액 검사 때문에도 빈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혈 수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수혈을 하지 않지만, 빈혈 수치가 많이 떨어지거나 빈혈 때문에 심박수가 올라가거나 산소 포화도 유지가 잘 되지 않는 등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저희가 수혈을 진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출혈성 질환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빈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기들이 피를 수혈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 수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씩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퇴원에서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질환이 바로 미숙아 망막증인데요. 미숙아 망막증의 경우는 산소를 과도하게 많이 투여받아서 생기는 고산소증이나 아니면 반대로 저산소증,
또는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 등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기들의 눈 뒤쪽에 있는 망막의 혈관이 잘못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망막 기능 저하나 망막 박리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망막의 혈관 생성이 이상하게 된 경우를 저희가 미수가 망막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저희가 이 미수가 망막증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과 선생님과 협진을 해서 안과 검진을 시행하게 되고, 이 미수가 망막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심각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한 미숙 아이들은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청력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신생아들의 청력 이상이라는 건 원래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출생 체중이 1500g이 안 되는 초국소 저체중아라든지 아니면은 중추신경계, 뇌나 이런 데 이상이 있는 경우에 청력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귀에 기형이 있거나 어떤 귀에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청력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청력 선별 검사 같은 경우는 모든 신생아들에게 저희가 시행하게 되어 있고, 미숙아 같은 경우는 교정 연령 34주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청력 선별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나중에 퇴원해서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청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 아기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기들마다 진행되는 코스가 모두 다르고요. 아기들마다 상황이 모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문제들을 저희가 우선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료의 방향들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이 미숙아 입원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명을 이미 듣고 오신 분들도 복습용으로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번 설명을 들으러 가기 전에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이번 설명을 들으신다면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NICU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분들 같은 경우 보호자분들께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앞으로 소통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요. 이 영상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NICU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미숙아 입원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만큼 저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만큼 이 영상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NICU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도 NICU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이를 낳아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신생아 황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생아 황달이라는 단어는 많은 어머님들께서 익숙하게 알고는 계세요. 하지만 막상 우리 아이가 황달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조리원에 있다가 황달 때문에 대학병원에 NICU에 입원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고, 이게 어떤 병이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숙하지만 어려운 신생아 황달, 오늘 제가 쉽지만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황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황달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황달이라는 것은 우리 피 속에 빌리루빈이라는 것이 아주 과다해서 생기는 병을 말하는데요. 빌리루빈이 노란색에서 옅은 초록색 계열의 색을 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리루빈이 피 속에 많게 되면 피부나 눈의 흰자 같은 부분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노랗게 변하는 걸 보고 얼굴이 누렇게 떴다고 하는 황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피부가 노래지는 증상은 주로 머리부터 시작해서 빌리루빈 수치가 점점 올라갈수록 발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능숙한 의사들은 아이가 어디까지 노란 거를 토대로 해서 대충 빌리루빈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NICU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빌리루빈 수치가 정말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정말 한라봉 색깔 같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조금 노란 정도는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지만 정말 심한 정도는 그렇게 한라봉이나 귤의 색깔을 띌 정도로 아이들이 샛노래지니까 이거는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심각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겠죠. 신생아가 아닌 어린이나 아니면 주로 성인들 같은 경우 이 황달이 나타났을 때 간이나 우리가 쓸개라고 부르는 담낭, 그리고 담관 같은 데 질병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도 한 80% 이상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황달을 띠게 돼요. 그 이유는 빌리루빈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를 아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빌리루빈이라는 것은 우리 몸 피 속에 적혈구라는 게 있죠. 이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적혈구가 수명이 다하면 비장이라는 곳에 가서 분해가 되게 되는데, 이때 적혈구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이 빌리루빈이고, 이렇게 나온 빌리루빈은 간에서 단백질과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간에서 처리된 빌리루빈들은 간과 장을 연결해주는 담관을 통해서 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대변으로 배출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대변으로 배출되는 빌리루빈 때문에 우리 변이 황금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빌리루빈이 약간 노란색 계열을 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황금색 변도 사실은 노란색 계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리루빈의 배출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변 색깔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빌리루빈이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아니면은 잘 배출되지 않을 때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면서 황달이 생기게 되는데요. 신생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빌리루빈이 많게 돼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일 때 갖고 있는 적혈구, 즉 태아 적혈구가 태어나고 나서 갖고 있는 우리들의 적혈구와는 다릅니다. 그 적혈구들은 수명도 짧고 숫자도 많아요. 그런데 그 적혈구들이 엄마 몸 밖으로 세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수명이 단 기존의 적혈구들은 모두 분해가 되고 새로운 적혈구로 교체가 되는데요. 이때 적혈구의 분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빌리루빈의 생성이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신생아들의 간의 기능은 또 미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리루빈을 빨리빨리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리루빈이 많이 생성되기도 하고 이거를 또 적게 배출하게 되니까 정상적으로도 황달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일어난 황달이 아이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요. 신생아들에게 황달이 나타났을 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소아과 의사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핵황달입니다. 이 핵황달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핵황달이란 빌리루빈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서 결국 뇌에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뇌에 빌리루빈이 쌓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경련도 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급성 핵황달의 경우에는 잘 치료하면은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성의 경우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기도 하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들이 핵황달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생아들의 황달을 아주 잘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핵황달은 빌리루빈 수치가 30이 넘어가는 아이들 중에서 10에서 30% 정도 핵황달이 생길 수 있고, 보통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는 빌리루빈 수치가 높은 아이들 중에 신경학적인 증상이 보이는 아이들을 뇌 검사를 통해서 핵황달이 생겼는지 보게 돼요. 이렇게 무서운 핵황달이 올 가능성이 높고 문제가 될 정도로 빌리루빈 수치가 높은 황달을 병적 황달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병적 황달의 원인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적혈구가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이나 담도의 기능이 안 좋아서 빌리루빈이 잘 배출되지 않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이거 이외에 다른 원인 때문에 황달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적혈구 문제 때문에 황달이 생기는 경우를 보자면요, 가장 흔한 거는 용혈성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적혈구가 쉽게 깨어지는 질환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엄마와 아기의 혈액형이 다를 때 많이 생깁니다. 혈액형은 ABO 타입도 있고 RH 타입도 있잖아요. 그럴 때 ABO 타입 중에서 가장 황달이 잘 생기는 경우는 엄마가 O형인데 아이가 O형이 아닌 경우, A형이나 B형일 때 잘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RH 파지티브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데 RH 네거티브의 혈액형을 가진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RH 파지티브다. 그러면 이때도 황달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이 경우에는 둘째 이상부터 더 잘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의외로 또 황달이 잘 생기는 경우가 아이들이 자연분만으로 태어날 때 아기의 머리가 엄마의 좁은 산도를 통과하면서 머리에 피가 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머리 혈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머리 혈종의 경우 피가 인위적으로 좀 뽑혀서 거기서 적혈구가 빨리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황달이 되게 잘 생겨요. 그리고 혈종이 사라질 때까지 황달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들은 간과 담도에 문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간염이 걸려있는 상태에도 황달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는 선천성 담관 폐쇄증 같은 병이 있는 경우에도 황달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리루빈을 대사하는 물질들의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황달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원인들은 탈수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염, 특히 폐혈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 신생아들은 황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미숙아인 경우에도 황달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생아 교과서의 한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황달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써져 있는데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있어요. 되게 많고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정도가 굉장히 흔한 원인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황달이 한 가지 남았죠. 바로 모유 황달입니다.
모유 황달은 주로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에게 생기는 황달이에요. 모유 황달은 언제 생겼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후 3, 4일 이전에 생기는 모유 황달을 조기 발병형 모유 황달, 그리고 4일 이후에 생기는 모유 황달을 지연 발병형 모유 황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는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생후 3, 4일 이전에 생기는 조기 발병형 모유 황달의 경우는 주로 아기가 모유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엄마의 모유가 적게 나오거나 유도에 상처가 있어서 잘 못 발거나 아니면 아기와 엄마가 호흡이 잘 안 맞아서 모유를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기가 탈수가 생기고 칼로리가 부족하게 되면서 황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모유를 충분히 많이 잘 먹이는 게 바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이상 물리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이렇게 잘 먹이는 건데, 이런 조기 발병형 모유 황달이라고 하더라도 황달 수치가 많이 높다고 하면 일반적인 황달 치료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연 발병형 모유 황달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모유 자체가 빌리루빈의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생후 4일 이후에 황달이 생겼다가 가만 냅둬도 생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알아서 다 호전된다고 되어 있지만, 간혹가다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황달의 일반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는 모유 자체가 어떤 황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루 이틀만 중단하면 황달 수치가 확 정상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황달 수치가 떨어지면 사실 모유를 다시 먹어도 돼요. 그리고 최근 지침에는 모유 수유를 애초에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모유를 더 적극적으로 먹이는 게 황달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유 황달이 생겼다고 해서 모유를 중단할 필요 없고, 모유 황달이 두려워서 모유 수유를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유 수유를 하면서 한번 모유 황달이 오게 되면 우리 어머님들이 다시 모유 수유 시작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사실 황달이 생기고 나면 모유 수유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침상에서는 모유 수유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황달이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데 의사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일단 첫 번째는 눈으로 보고 황달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달의 중요한 증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노래지기 시작하는 게 주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노래졌는지를 보고 대략적으로 황달 수치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거를 경험이 많은 소아과 의사분들은 잘 아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는 많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피부로 보는 검사를 조금 더 도와주는 스캐너도 있거든요. 비접촉 체온계처럼 피부에 찍어보면 황달 수치가 나오는 스캐너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황달 수치를 측정하기도 하는데,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피 속에 있는 빌리루빈 수치를 검사하는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도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왕창 뽑는 혈액 검사도 있지만, 아기들 위해서 한두 방울 적은 양으로 검사하는 빌리루빈 검사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피 검사 받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별 탈 없는 신생아라면 혈액 검사로 빌리루빈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눈과 이런 스캐너를 이용해서 황달 수치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황달에 진단이 되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황달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겁니다. 감염 때문에 황달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감염을 먼저 치료해 줘야겠고, 탈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탈수를 교정해 주는 게 황달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단관 기형 같은 병이 있다면 결국 수술을 해주는 것이 황달을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광선 치료와 때로는 교환 수혈이라는 치료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황달 치료를 하는 목적은 바로 핵황달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최근 지침에는 특정한 질환의 치료를 위한 게 아니라 황달을 약물로 치료하는 것은 효과가 불분명하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선 치료와 교환 수혈이 가장 기본적인 황달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 광선 치료는 이렇게 아이들이 파란 빛을 쬐는 거예요. NICU에 아기를 입원시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면회 오면 아기들이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선글라스는 아니지만 광선 치료의 빛이 꽤 눈부시거든요. 그래서 아기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막아주는 건데, 생긴 게 꼭 선글라스 같아서 저희도 그냥 선글라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광선 치료는 475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빛이 파란색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빛을 쬐고 있는 거고, 이 파장대의 빛이 피부에 닿게 되면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통해서 이 빌리루빈의 배출을 돕는다고 해요. 이 광선 치료 특별히 힘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의 황달 치료에 가장 기본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 황달 수치가 얼마 넘으면 치료 꼭 받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거는 단번에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 그래프는
아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몇 주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생후 며칠이 됐는지, 이거에 따라서 빌리루빈 수치, 즉 황달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광선치료를 시작해라 라고 그 지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아이가 광선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황달 수치가 20 넘어가는 아주 높은 황달의 경우에는 무조건 치료를 하겠죠. 하지만 애매한 수치일 때는 아기의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치료가 필요한지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미숙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초극소 미숙아의 경우는 황달이 잘 생길 수가 있어서 예방적으로 광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인 교환 수혈이 있는데요. 이 교환 수혈은 아기의 피를 빼서 다른 사람이 헌혈한 피를 수혈해주는, 정말 말 그대로 피를 교환하는 치료입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겠죠. 이 교환 수혈을 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감시장치도 달아야 되고, 관도 여러 개 달아야 되고, 치료 과정에서 아이의 혈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의 뇌에도 안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최후의 보루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황달 수치가 이 치료 저 치료에도 정말 안 떨어지고 결국 핵황달이 의심되는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겨우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에요. 교환수혈 치료 방법 정말 시도하는 경우 극히 드물다는 거 아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교환수혈을 시작하는 기준 자체도 굉장히 높아요. 앞에 보여드린 그래프와 비슷한데 옆에 축을 보시면 광선치료를 시작하라고 나와 있는 지침보다 그 숫자가 5에서 6 정도는 더 높습니다. 황달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황달을 치료하는 방법은 되게 적다는 사실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대부분은 광선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걱정을 하시지만 결국 광선치료 받고 끝난다? 이런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이런 설명들 너무 어렵고 길었죠.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생아들의 황달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원인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황달이 생기는 것을 잘 감시하는 게 중요한데,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눈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피부의 색깔을 보는 스캐너로 측정을 하기도 하고,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황달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황달의 치료는 황달의 원인이 되는 그런 질환을 치료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광선 치료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교환 수혈은 정말 극히 드문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황달의 치료의 목적은 결국 핵황달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는 데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황달에 대한 내용 모두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NICU에서 흔히 겪는 질환인 신생아 황달,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들어본 적은 별로 없으실 이 신생아 황달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우리 아기가 한번 입원을 하고 나면 아기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고 의료진에게 속 시원한 대답도 듣기 힘든 NICU의 질환들, 제가 앞으로도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NICU에 아기들이 입원해 있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저희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어디서 자세하게 듣기 힘든 NICU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당황하시는 건 아기 엄마랑 아빠. 이렇게. 안녕하세요. 산수영재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오늘도 제가 근무를 하고 지금 퇴근해서 네.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입원해 있는 애기들을 보니까 대부분 갑자기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제가 면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갑작스럽게 분만을 하니까 산모분 입장에서도 이제 당황스럽고, 그리고 아기가 이제 NICU에 들어가게 되니까 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나 아니면 아기가 갑자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조산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이제 갑작스럽게 조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임신 때문에 생긴 합병증,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고 계시긴 해요. 그쵸. 진료실에서도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좀 빨리 태어날 수도 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신생아 전환자실에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대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보통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 그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이제 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많이 당황을 하시죠. 그리고 자궁내 감염도 우리가 그때 맞아요. 중요한 원인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태어나는 아기의 건강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갑작스러운 분만이 되면 소아과 의사들도 되게 긴장을 해요. 그렇죠. 단순히 이른둥이어서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까 그러니까 봐. 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네,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음.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음. 아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에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지금까지 얘기한 뭐 갑작스럽게 조산으로 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산 이외에도 만삭인 경우에도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산부인과 의사로서도 그때가 좀 가장 나도 어려운 맞아. 부분이에요. 일단 분만장에서 바로 NICU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만삭 출생이고 괜찮은 것 같아서 딱 아기를 받았는데 막상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잘 못 들고 네. 처지고. 못 들고 처지고 뭐 이런 경우들은 보통 이제 태변 흡인 증후군이라고 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변을 보고 그거를 먹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이상하게 태어났는데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선천성 폐렴이랑도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선천성 폐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감염이에요. 이게 아. 자궁 내 감염이랑 결국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막 숨을 못 쉬거나 아니면은 선천성 폐혈증 이것도 자궁 내 감염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게 만삭이라고 해서 그냥 나왔어. 근데 갑자기 애가 늘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당황을 합니다. 분만장에서 이런. 네, 저희는 분만 들어갈 때 항상 모든 준비를 다 해갖고 들어가거든요. 처치들을 막 한 다음에 NICU로 옮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저희가 말하는 조기 만삭 아이들한테서도 그쵸. 조금 잘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조기 만삭 아이들은 만삭이긴 하지만 경계선에 네.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은 좀 미숙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도 되고 그리고 엄마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 점들도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또 당황스러운 게 아기는 컨디션은 괜찮은데 우리가 몰랐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운증후군 선별 검사를 했는데도 거기서 괜찮다고 나왔는데도 다운증후군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젊은 산모분이어서 선별 검사를 안 하셨는데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면 이제 선별 검사하는 시기를 놓쳐서 못 하신 경우도 있고. 근데 그래서 딱 태어났는데 다운증후군이야 딱 봐도 음. 이런 경우는 좀 난감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초음파로 발견을 할 수 없는 질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기관 식도 새길이라고 해서 저희 어. TF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기도랑 식도가 다 있는데 중간에만 연결되어 있는 저 H타입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누가 봐도 기도랑 식도 다 있어. 아니면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선천 배꼽 탈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배꼽이 태아일 때는 올챙이처럼 내장인간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막 모여들어서 배꼽이 뱃속으로 들어가지. 톡 닫히는 건데 덜 된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탯줄이 그냥 굵은 아이랑 맞아요. 이게 탈출이 조금만 있는 아이랑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서 저희가 이럴 때는 보통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얘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막상 보니까 탯줄인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탈출되는 게 배꼽도 있지만 꼬리뼈 쪽에도 있잖아요. 그쵸. 수막류. 수막류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 발견은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심한지는 사실 MRI 안 찍으면 모르거든요. 맞아요. 어려워요. 모든 아이들이 이게 의심된다고 엄마 뱃속에서 모두 MRI 찍는 건 아니고 간혹 약간 조그마한 혹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신경 다발이 많이 나와서 되게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저희 수막류 환자 중에 또 심각했던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는 산전진찰을 잘 못 받은 아이였어요. 아이고. 지방에 되게 작은 병원에서 분만을 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수막류가 엉덩이만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 병원에서 또 깜짝 그러니까. 놀라서 저희한테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서는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서울까지 이제 이송을 왔고 이제 막 꺼지에다가 생리식염수 적셔서 막 이렇게 덮어서 왔어요. 아이고. 병원에 와서 MRI 찍고 저희가 수술을 했는데 척추의 신경 다발이 이 중간에 나와서 끊겨버린 거기 때문에 그 하반신 마비가 아이고, 됐거든요. 장애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기형도 있지만 사실 기능적인 기형 음.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분만장에서 저희가 입원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어나고 직후엔 괜찮아 신생아실로 갔는데 거기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되게 힘들겠다. 힘들어요. 근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일과성 신생아 비노흡증이라고 애가 태어났는데 꽤 많아요. 숨을 계속 헛떡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보통은 이게 생후 한 4시간까지는 봐주거든요. 4시간이 지나도 호흡곤란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면 엄마 양수가 이제 다 못 나오고 맞아요. 폐가 다 덜 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임신성 당뇨가 있으셨던 산모의 아기거나 자궁 내 감염이 있으셨던 분이어서 아기한테 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한 게
산모가 혈당이 높으면 아기는 저혈당이 오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몸에서 혈당이 높으니까 혈액이 아기한테도 전달이 돼서 아기도 혈당이 높은 상태로 있어요, 뱃속에서. 그래서 아기도 몸 안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였는데 태어나서 탯줄 자르고 이제 본인 몸에서 이제 에너지 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혈당이 높지 않은 거야. 근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고 있어. 그래서 아기가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액을 이제 빨리 먹이는 경우가 있고, 먹는 걸로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입원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도당 수액을 맞아야 되겠네. 포도당 수액을 좀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좋아지죠, 그냥. 초기에 급박한 상황만 넘기기 위해서 조금씩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달이 좀 신생아실에 그건 생겼는데, 좀 흔하지. 예. 네. 근데 보통 신생아실들이 보통 이게 광석치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처치가 안 될 때 입원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집으로 갔는데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조리원에서 오는 맞아요. 경우도 많고. 네. 네. 간혹 이제 겨울에 그러면 RSV가 좀 유행을 하게 맞아. 되는데, 신생아실에서 잘못 유행을 하면 또 이런 아이들이 바로 NICU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 경험으로 당혹스러웠던 때가 그 신생아실에서 퇴원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기저귀를 딱 벗겨서 이 밑에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기저귀를 딱 벗겼는데 혈변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보통 이런 경우는 알레르기 결장염이라고 해가지고 분유 속에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흔한데요. 그런 건 줄 알고 입원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괴사성 장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해야 돼? 수술할 정도는 아니어서 오랜 기간 치료하고 집에 잘 간 경우가 있었는데, 간혹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생아 근긴장저라고 해서 축 처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힘이 잘 없는 애들. 그런 건 어떻게 발견되냐면 수유를 하는데 수유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능적인 그렇죠. 이상이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분만장에서 아기가 갑자기 태어나서 예상치 못하게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당황하시는 게, 일단 전신 마취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아기가 건강하면 엄마 보여드리고 수유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네. 그리고 보통 그 처치가 5분 안에 끝나거든요. 맞아요. 금방 하죠. 근데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오래 걸려. 그럼 막 전화해. 아기를 보여주지도 않고 아무 설명도 없이 막 데려가요. 보통은 신생아실 앞에서 아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얼굴 보여드리고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쌩 지나가. 빨리 가. 또 한참 동안 안 나와. 설명을 아무도 못 해줘. 부모님 입장에서 갑자기 되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아기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입원을 시켜서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보호자분을 만나요. 맞아요. 초기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초기 처치가 진짜 1분 1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답답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분만장에서 그렇게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신생아실로 잘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모두가 당황해요. 그러니까 NICU로 입원을 시킬 때는 그 인큐베이터도 다 준비가 돼야 되고 모든 게 다 세팅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도 없이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두가 당황스럽고, 그래서 가끔은 저희 그냥 조리원 갔다가 이게 더 안 좋아지면 오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고. 근데 조리원에 있는 신생아실은 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병원 안에 신생아실에 있다가 옆에 중환자실로 옮길 때는 감염 문제를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같은 병원이니까. 근데 외부로 나갔다가 그 아이가 다시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럼 아주 잠깐 나간 거더라도 밖에서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가 그러네.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격리실이 없으면 입원 못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고, 지금이 가장 빠르게 발견된 거고 가장 적기에 아기가 입원하는 거니까 지금 당황스러우시더라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중환자실 자리까지 준비해 놓고 이렇게 분만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 당황을 해요. 그렇죠. 제일 당황하시는 건 이게 엄마랑 아빠. 아기도. 이렇게. 근데 이제 의료진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비는 안 돼 있어도 대비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낫지만 이런 경우들 때문에 아이를 입원시켜 보신 적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사연들이 있었다 좀 설명드리는 계기가 오늘 영상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질환들 있잖아요. 중에 일부는 제가 이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성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저희가 산부인과 영상들에서도 요즘 조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제가 NICU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아기를 낳기 전에
조산을 막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NICU에 입원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뭔가요? 피치 못하게 NICU에 입원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우리 아기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도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가 NICU에 간 경우에 이제 회진을 돌러 가면 우리 아이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답답하니까 NICU는 계속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저도 많이 궁금해가지고 NICU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거는 NICU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쵸. 가끔 왜 안 보내주냐고. 나 집에서 키울 수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여기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면들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집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지 저희가 안전하게 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ICU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소아과 병동으로 가나요? 아니면 신생아실로 가나요?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갑니다. 이게 다른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동에서 퇴원할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왜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신생아들은 일반 병동에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일반 병동에서는 신생아를 못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일반 중환자실은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나면 일반 병동에서 케어가 가능한 수준이 됐을 때 일반 병동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워드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신생아 중환자실은 그 일반 병동의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집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 컨디션이 돼야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치료 다 끝났다면서요? 왜 못 가요? 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완벽히 치료가 돼야 되고 조금 더 완벽히 모든 수순이 다 끝나야 집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NICU에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될 게 남아있거나 치료를 해야 될 게 남아있으면 당연히 집에 못 가겠죠. 네, 그렇죠. 네, 집에 가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일반 성인이나 좀 큰 소아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동으로 가면 일반 병동에서 미처 다 못한 검사나 치료를 할 때가 있잖아요. 간단한 투약 같은 거. 근데 신생아들은 일반 병동에 가는 것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투약이라도 남아있다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다 끝내고 가야 돼요. 그러게요.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은 생후 한 달 이내 아이들은 열이 나거나 뭔가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중간에 이제 소아병동이나 이런 데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돼 있었군요. 네,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입원 기준 중에 아이가 생후 한 달 미만이면 입원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갑자기 상태가 변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일반 병동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모든 치료를 여기서 다 끝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가 어떤 감염이 걸려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근데 입원하게 된 증상은 다 좋아졌어. 근데 저희가 항생제 치료를 보통 하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쭉 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중간에 마음대로 중단하게 되면 내성균이 생겨서 더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가 끝나려면 투약 스케줄이 다 끝나야 되는데 애기는 멀쩡한데 그 약 맞으려고 집에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이거 뭐 먹는 약으로 바꾸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먹는 약보다 주사약이 더 확실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신생아한테 먹는 약을 주기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치료를 다 하려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생아들 같은 경우 미수가 망막증 검사, 이 눈을 보는 검사나 아니면 간혹 MRI 같은 검사를 해야 될 수 있거든요. 머리같이. 네. 뇌 MRI 같은 걸 찍는 경우도 있어서 좀 힘든 검사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 병동에서 하거나 외래에서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런 검사 때문에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힘든 검사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투약인데도 불구하고 이 투약을 다 끝내고 집에 가야 돼서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도 잘하고 숨도 잘 쉬고 하는데 왜 집에 못 가냐 의문이 생길만 하네요. 그렇다면 퇴원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먹고 자고 이런 걸 다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리냐면 병원은 굉장히 아늑한 온실 같은 거고 집은 야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야생에서 아이가 살아남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제가 NICU에 어떤 아이들이 입원할까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생의 환경인 집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아이들을 다 입원한다고 했거든요. 그 기준 중에 일단 뭐 주스가 저희가 보통 이건 병원마다 좀 달라요.
주스가 뭐 35주나 36주 넘는 아이들, 그리고 체중이 2에서 2.5kg 넘는 아이들, 그 정도는 되어야 아이들이 증상이 없어도 체온 유지를 자기가 스스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분유를 혼자 빨아먹을 힘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주스나 체중의 기준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주스나 체중이 다 되더라도 먹는 게 되는지, 그리고 싸는 것도 잘해야죠.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게 가능한 아이들이 집에 갈 준비가 됐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NICU에 입원할 때는 뭐 35주, 36주가 안 되거나 체중이 2에서 2.5kg가 안 되면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반대로 NICU에서 태어나려면 주스도 35주, 36주가 넘어야 되고 체중도 2에서 2.5kg가 넘어야 되고, 그런 아이들 중에서 집에 갈 준비가 된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들,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를 파악하고 보내게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딱 이거예요. 집에 갈 준비가 돼야 된다.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아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간혹 아기들은 집에 갈 준비가 다 됐는데 부모님이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아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산모분이 간혹 분만 과정에서 굉장히 힘드셨거나 아니면은 항암 치료를 이어서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경우에 또 집에 가기 힘든 경우도 생기고요. 아니면은 되게 사소하게 우리 집에 도배를 더 해야 돼요. 대청소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퇴원이 며칠 미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첫째 아이인 경우에 미숙아예요. 그래서 애가 작아. 엄마가 나 애기 못 안겠어요. 좀 약간 무서워서. 애기 수유 못 하겠어요 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엄마가 애기 겁나서 못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유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하루에 몇 번씩 나와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려요. 되게 열성적이신 분들은 진짜 병원에 계속 계세요. 3시간마다 와서 수유를 하셔요. 근처에 계속 계시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겁이 많으신 분들은 엄마가 도저히 교육이 안 돼서 할머니를 교육을 시켜서 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첫째 미니 태어났을 때 조리원에서 집으로 갈 때 무서웠어요. 그쵸. 좀 무서웠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건강하게 태어나도 그런데 되게 작게 태어나서 이제 막 2kg 2kg 되게 작거든요. 엄청 작지. 그런 애기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면 겁이 나실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자마자 좀 그래도 봤으면 모르는데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한동안. 좀 무서울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조리원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쉽게 가서 조리원에서 천천히 교육 받으면 되는데, 입원 기간이 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는 조리원 다 끝났고 훨씬 뒤에 이제 퇴원을 해야 되면 엄마는 이제 전혀 아기를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데려가야 되니까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기를 데려갈 준비가 돼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도배 얘기했잖아요. 도배 대청소. 그러니까 이럴 때 아빠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마는 조리원 가서 몸조리 하셔야 되니까 아빠가 엄마 조리원에서 쉬고 아기는 병원에 있을 때 이거 집에서 미리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퇴원 미루시는 분들이 간혹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아빠들도 출산 휴가 같은 것도 좀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미니 엄마가 조리원에 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조리원에 있을 때 태풍이 왔었어요. 그래서 조리원에 갈 때 창문을 다 닫고 갔어. 저도 집에 잠깐 와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왔죠. 이것저것 준비하러 왔는데 집이 창문을 다 닫아놓고 가니까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창문 다 열고 환기도 좀 하고 청소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젖병 다 막 그 열탕 소독하고 소독기 돌리고 청소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준비를 아빠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아빠가 해야 돼요. 그때부터 해야 나중에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아이들이 완벽히 치료가 되는 경우들인데, 간혹 이제 후유증이 좀 남거나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집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재료나 기계들로 생존이 가능할 때 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라고 폐에 좀 후유증이 남아서 산소 포화도 측정기나 산소 발생기, 아니면 양압기 같은 인공호흡기 같은 거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위장관이 많이 안 좋아서 위루관이나 장루를 가지고 집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잘 하실 수 있게 가정간호도 도와드리기도 하고, 부모님 교육을 되게 많이 하긴 하거든요. 교육을 잘 해야겠네요. 교육을 해서 이제 집에서도 케어가 되시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제 위급한지를 알아야 돼요. 언제 위급한지 알고 언제 병원에 빨리 와야 되는지를 또 그것도 교육을 많이 시켜드려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되고, 엄마가 집에서 충분히 간호사분들처럼 능숙하게 케어가 가능하고, 그런 기계들이 다 완비가 되고, 그런 경우에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어렵겠네요.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태어나더라도 병원에 다시 자주 입원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그런 아이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후유증 안 남게 치료하는 게 또 저희의 목적이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현대의학이 완벽하지 못한 게 저희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신생아 중환자실은 나갈 때 일반 병실이 없으니까 이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서 일반 병실 치료까지도 다 끝내고 아, 그쵸. 완벽히 집에 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한 것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조건이 좀 까다롭다. 이렇게 정리 좀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랑 저희 신생아과가 많이 싸우는 경우가 베드 왜 없냐, 맞아. 자리 만들어달라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네. 많은데 사실 일반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라도 일반 병실을 이렇게 막 그런 환자를 경우 있죠. 옮겨서 네. 환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생아 중환자실은 옮길 일반 병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정말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고 억지로 애를 집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산모분이 전원을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좀 그런 거니까 저희 사정도 좀 알아달라는 의미로 오늘 영상을 좀 찍은 것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여서 입원 설명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며칠 뒤에 집에 가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릅니다. 아무리 치료가 빨리 끝나도 아이가 준비가 돼야 되고 아이가 준비가 되더라도 치료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상이 그 설명을 좀 보충해 드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그 상담하실 때 그거 이렇게 QR코드를 해가지고 좀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원 설명할 때는 이거 확인해 이거 지금 다른 NICU에서 일하시는 의료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금 보호자 설명할 때 추천해 주시면 또 설명하실 때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상담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병원에서 그러게요. 질문하시는 분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어디서 듣지 못하는 NICU의 이야기들을 또 많이 준비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